자, 이제 그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소제목부터 보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책방 열었고, 영화 개봉했고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지랄하는 거예요.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면서 왜 자꾸 등장을 하냐. 그게 프레임이에요. 문 대통령 돌아가셨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게? 전 솔직하게 문재인입니다를 보면서 뭘 생각했냐면, 시골에서 살고 싶었던 게 진짜로 문재인 대통령이 100% 원한 거였을까? 그것이 느껴지던데? 그러니까 그게 철학이 있어야 돼. 그 영화를 제대로 보려면. 뭐냐면, 전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권이 재창출됐을 때의 결론이어야 되는데, 정권을 뺏긴 상태에서는 대통령 저러고는 못 있죠. 정권을 뺏겼더라도 이 정권이 정상적으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 정말로 잊혀진 삶을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나라가 개판돼 버렸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는 사람들은 그 이야기 하는 거야. 우리 쪽 진영에서. 지금 농사 지을 때냐고. 근데요. 전직 대통령의 메시지 하나하나는 그게 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그러고 싶거나 그러지 하고 싶지 않다 치더라도.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한쪽은 저쪽의 프레임.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면 왜 나오냐. 근데 이쪽의 프레임 뭐냐면 이럴 때 농사 짓고 있냐. 어느 쪽 정당인지 말을 맞춰야 돼. 백발마녀님께서 정답을 말해주셨네요. 잊혀지고 싶은데 윤석열이 매일 소환한다고. 그게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있잖아요. 문 대통령은 예를 들면 청와대에 있을 때 민주당의 공천에 개입한 사람도 아니고 딱 그거일 거예요. 정치적 메시지 안 내고 싶다는 게 본인 생각이겠지만 문 대통령이 개인 문재인입니까? 어차피 정치적 메시지 나오고 최근에 나왔잖아요. 국가가 이만큼 이렇게 막 뭐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랑 만나는 장면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문 대통령이 진짜 외롭구나가 느껴지던데. 막 밖에 나와서 막 앞치마 입고 막 어린 아이처럼 기다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람들이 남자들은 그런 거 만나면 악수하잖아요. 포옹 표시를 먼저 하잖아. 손 벌려가지고 안아보자. 아까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 뭐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세자 책봉 여러 번 했거든. 오죠. 저 봉화마을 갔을 때는 그 사진 써먹을 때가 있을 거라고 하면서 문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랑 사진 찍었다. 그런 게 메시지 하나하나 도와주는 거지. 대선 자금이나 도와줘야 돼? 대체 어떤 새끼들이 저런 나쁜 선동을 해가지고 서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그래. 어려울수록 두 사람이 힘을 합쳐갖고 이겨내야죠. 어차피 문 대통령은 잊혀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본인도 그러고 싶지 않을 거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는 우리가 정권 재창출을 했을 때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됐더라면 아니면 윤석열이 조그만 생각이 있더라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 북한의 특사로 이렇게 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님은 그 전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그 역할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다들 너무 마음이 아플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평산 책방을 여신 문 대통령도 너무 힘드실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도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저렇게 만나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희망을 잃은 우리 국민들한테 좀 뭔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 더 애쓰시는 게 아닌가, 몇 배로 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근데 저는 또 이것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한테 뭐라고 또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양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저에 이 두 분을 윤석열만큼 싫어하진 않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근데 아니야, 요즘에는 윤석열만큼 싫어해버려. 그게 문제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 분들은 사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문 대통령만 좋아하는 사람, 이재명 대표만 좋아하는 사람, 본인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장하는 바 있잖아요. 지지자 때문에 그 사람 싫어지게 만들지 말라고. 자, 넘어가시고. 힘들어서 그런 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개봉했잖아요. 한번 보세요. 본다는 게 어떤 나이 좀 드신 옛날 대통령이 시골 가서 농사 짓는 얘기가 아니고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철학적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뭐 엄청난 수작이다 이렇게까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저쪽은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하고 싶어하잖아 이미.
그러면 저분한테서 그 일거수일투족에 느껴지는 정치적 메시지 우리도 읽을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저쪽은 이게 정치적 메시지라고 왜 10일 날 개봉했냐 이 얘기 메시지라고 공격을 하는데 이쪽에서는 한가하게 농사지고 있을 때냐고 말을 하면 우리 한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한 축이. 결국 이재명을 위한다거나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다면 두 사람 보기 좋은 모습 그냥 박수 쳐주면 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자, 윤석열 취임 1년 되던 날 문재인 홍준표 만난 이재명. 이거는 진짜 그 고도의 정치적 행위였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홍준표한테 판 깔아주고 윤석열을 까게 만들고 또 평산마을 딱 가서 서로 정말 보기 좋은 모습 만들고 그러면 지지층 자체가 조금 살짝 싫어지다가도 이렇게 다시 돌아오거든요. 회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모습을 본 그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그러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아, 지금 정말 뭐 당이든 분위기든 많이 힘드시고 워낙 이재명 대표가 지금 여기저기 지금 민생 같은 거 살피고 힘드실 텐데도 저런 그림을 그려냄으로써 뭔가 지지자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모이자 뭐 이런 것들 에너지를 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전직 그것도 1년 전까지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는 풀 뽑는 것도 정치적인 거야.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풀을 뽑았더니 이상하게 뚱뚱한 풀을 뽑으면 윤석열 패는 거냐. 모든 해석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봐봐 여기 저기. 채널A 이런 식인 거지. 동네 책방 여는 문. 마을 주민들 시위로 스트레스와 피해 겪어. 도움 드릴 방법 그 고민하다가 책 읽고 차 마시고 소통하는 마을 책방 구상했다. 문측 관계자. 북카페는 퇴임 후 지지자들이 아이디어로 추진. 딸 다혜 씨도 적극적으로 권유한 것으로 알아.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취지가 이렇다는 이야기고요. 근데 다 모든 걸 다 정치적으로 해석하잖아요. 지금 현재 문 대통령이 퇴임하면 제가 잊혀진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특별히 주목 끄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으로 까는 거예요. 지금 왜 나오냐? 왜 나오냐? 저건 정말 비열한 프레임인 거죠.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진보와 보수 진영의 전직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일 때까지만 해도 우리 쪽 진영에 전직이 없었어요. 저쪽의 전직은 이명박 박근혜입니다. 전두환 노태우가 죽었고 그럴 때 현실적으로 직접 정치를 하지 않지만 메시지 하나만으로도 진영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왜 문재인과 현재 민주당 이재명을 갈라치게 하느냐. 그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우리 민주 진영을 단결시키는데 도움이 될까 봐 문재인과 민주당 이재명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나쁜 의도가 있는 겁니까? 갈라치기 세력의 행위예요, 그게. 그렇다고 상황 역할 하실 분도 아니야, 이 성격상. 어떤 메시지를 냈을 때 너나 잘해 하면서 이재명과 문재인 사이를 끊어버리는 행위가 저쪽에 도움이 된다는 이야기를 다른 맥락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 이재명 대표가 오니까 문 대통령이 이 이야기 했잖아요. 단합해서 현재 어려움을 타개해야 된다. 저 말이 무슨 말이겠냐고요. 단합해서 현재 어려움 타개해야 된다는 말. 민주당 단결해라. 전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치적 언어예요 저거. 민주당 뭉쳐라. 싸우지 말고. 그러니까 저기서 사실 뭐 어떤 더 뭐 예를 들면은 문재인 대통령 어떤 그 품성으로 봤을 때 막 촐싹거리고 막 이런 스타일도 아니시고 저런 무게감 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주는 그 가치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잘 해석해야지 그거를 이제 일명 막 갈라치기 하는 세력들한테 우리가 휘둘려 당하면 안 되는 거죠. 저 사진에 자세히 보시면요. 이재명 대표는 악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문 대통령이 팔을 벌려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애정이 큰 사람이에요. 일단.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 조국 장관 총선 출마설입니다. 물론 직접 확인했습니다. 조국 장관 총선 출마 생각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 근데 생각해보면
지금 정경심 교수도 말도 안 되는 걸로 징역 4년을 받은 마당에 사실 그런 거잖아요.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웬만한 사람들 무슨 뭐 저기 재판 한번 안 받아본 사람 있어요? 그럼 정치 못 나와요? 건이 예를 들어서 엄청난 뇌물을 받았다. 아니면은 어마어마한 무슨 뭐 비리를 저질렀다. 뭐 아니면 살인을 했다. 뭐. 뭐 그런 거를 하면 모를까. 정치 수사, 정치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조국 장관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총선 나와가지고 당선돼 버리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이랑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조국 장관이 어떤 결정을 하든 간에 조국 장관이 총선 나오는 게 물론 리스크도 있어. 근데 저울질하다가 그걸로 끝내버리면 됩니까? 지지자는 최소한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국 장관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간에. 그러니까 조국 장관님이 아직까지는 뭐 결정을 안 하셨고 뭐 최종적인 결정은 이제 본인 당신이 하시겠지만 그냥 제 생각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요즘에 그런 말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강한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님은 혼자의 몸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계속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영혼이 좀 담긴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국 장관님께서 계속 이렇게 샤이하게 뒤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직은 아니야 안 돼 이러시면 우리 지지자들이 뭔가 이렇게 확 이렇게 에너지를 확 이렇게 밀어붙이고 싶은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조국 장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국 장관님이 좀 그런 지금 많이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지자들의 어떤 마음을 담아서 큰 결심을 한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서 김관진이 같은 애들도 윤석열이 부르는 마당에 사실 알고 보면요. 징역 몇 년 뭐 유죄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번에 조국 장관 1심에서 유죄받은 게 뭐냐면은 서울대 교수인 아버지가 딸 자기소개서 초안 써줬다고 업무방해랍니다. 그 오픈북 테스트에 부모가 도와줬다고 업무방해랍니다. 그것도 미국 대학.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 아까 김남국 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이 나오면은 총선에 질 텐데 뭔 개소리십니까? 조국 장관 사건이 일어났던 게 1919년. 총선이 그 다음에 있었죠. 민주당한테 180석 주잖아요. 요거는 민주당이 핸들링 하기 나름이에요. 조국의 억울함. 근데 기회는 난 딱 이때라고 보는 게 윤석열이 하는 짓이 조국한테 보복 수사했구나. 정치 수사했구나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알게 됐어요. 문제는 민주당과 조국 본인 스스로가 서로 당당해지는 거예요. 내가 솔직히 뭔 잘못이 있는데 뻔뻔해질 필요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 답답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 저 평산마을 내려가실 겁니까? 그러니까 조국 장관이 재판 끝난 다음에. 그러다 잊혀져 얼굴도 못 알아볼 것 같은데 그 정도 정말 되면. 장관님 아끼다가 똥대요. 진짜. 저는 뭐 지지자들이 다 총선 나와달라 요구하는 거는 굉장히 바람직할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조 장관님이 무엇이든 조 장관님이 행복한 길이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예, 저도 이제 그런 전 생각을 진짜 하는데 이제 저는 너무 장관님이 진짜 고생을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아까 푸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선에 나오시면은 분명히 상처도 입으실 거고 또 분명히 이제 또 그런 부분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조국 장관님이 이제 작은 길을 가기에는 너무 커버린 인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이 타이밍이 된 게 아닌가. 지난번에 조민 씨가 나와서 당당하게 얼굴 보여주고 활동하는 거 보면서 우리가 와 뭔가 이렇게 에너지를 얻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조국 장관님이 그렇게 나와주신다면 우리는 더 으쌰으쌰할 수 있는 힘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쳐야 되겠네요. 조국 나와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비겁함?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정치인 상당수는 기회주의자들이에요. 네. 이런 방향에 따라서 조용히 있다가 야 민주당이 타락에 치면 역풍 불어. 그러다가 계속 뒤에 팔짱 끼고 있다가 사람들이 막 다서 나가니까 마지못해 끌려나가는 게 민주당 정치인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봤을 때 민심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정치는요 프레임 싸움이라니까요. 억울한 수사를 당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 한다거나 이런 사람을 그 프레임을 만들어서 싸우면 이긴다니까요. 왜냐 윤석열이 잘해버리면 조국 장관은 보복 수사를 당한 사람이 아니지만 윤석열이 하는 걸 보면 이 국민들 다 알아. 윤석열이 검찰권을 어떻게 썼는지를. 그럼 여기서는 조국 장관이 피해자가 되면 되는 건데 어쨌든 자치 판단을 안 해 이 사람들이. 가치 판단 안 하고
조국 장관 나오면은 총선이 조국 프레임으로 가서 진다 같은 소리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고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제 윤석열이 화도 폭정 검찰 이용해서 폭정을 하니까 그 공천 룰을 바꿨잖아요. 옛날엔 그랬어요. 1심에서 뭐 기소만 돼도 뭐 안 한다 해서 지금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공천에서는 영향을 안 준다. 물론 여기 일부는 있긴 있어요. 뭐 이렇게 감점 이런 게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지금 그거를 이제 보수 언론이 또 까고 있잖아. 조국 이재명을 위해서 공천을 바꾼 민주당 뭐 이런 식으로. 지네가 왜 그런 걸 신경을 써? 그러니까 오늘 그 내용들을 쭉 보면 김남국 의원님도 마찬가지고 조국 장관님도 마찬가지고 제가 약간 되게 뻔뻔스러운 캐릭터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뻔뻔스러운 캐릭터는 아닌데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샤이하고 이런 게 결국에는 그냥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제가 지지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저 또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마찬가지겠지만 시원하게 할 말 다 하고 막 강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에너지에 우리가 이재명 대표한테 반했던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 조중동 그런 플레임에 막 이렇게 휩싸이지 말고 좀 뻔뻔스럽고 좀 세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프레임 싸움이라는 거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서 그래요. 뻔뻔스러워지죠. 프레임은 가장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먼저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국은 억울해. 조국이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윤석열이 했던 말도 안 되는 수사에 대한 국민적 평가다. 재판부가 내린 거랑 다르게 이 프레임을 먼저 치고 나가야 돼요. 그럼 저쪽에서 다른 프레임을 치려고 하겠지만 모든 프레임은 먼저 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더군다나 윤석열이 이렇게 지지율 망치면서 국민들한테 비난받고 있을 때는 굉장히 유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카드라는 걸 꺼내지를 못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뭐 조국 출마, 이재명 출마를 위해서 룰을 바꾼 게 아니고 오늘 저 강훈식 의원이 한 말이 저거지 공천 룰을 이렇게 받는 것은 검찰이 무차별적으로 다 기소해버리면 이 사람 다 공천 못하는 거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검찰이 공천권을 갖는 걸 막기 위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 때까지는 공천에 장애가 없도록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 언론에서 이 공천룰 변경을 가지고 이재명 조국을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들리지 않았고요. 현역들의 기득권 유지의 한 방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금 앞으로도 총선 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두드려 패겠다라고 마음먹은 저쪽에 캐비넷이 많이 있다라고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타깃화해서 사실 또 흑화시키고 있는 이 순간이 진짜 화가 나고요. 이런 그 지금 강훈식 의원의 이 뜻이 공정한 잣대로 그러니까 행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또 일정 부분 어디에는 그것이 적용되고 또 어디에는 적용되지 않는 거. 이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중잣대거든요. 왜냐하면 김남국 의원한테도 지금 의혹만 제기됐는데 뭐 다 팔아라 그리고 뭐 사과해라 막 이런 식으로 되는 문제가 나중에 공천까지 연결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우리 지지자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무차별적인 이 검찰의 행태에 반대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하면 모두에게 적용돼야 된다. 기회주의자라는 개념이 그런 거거든요. 민주당에서는 조중동 신문을 아예 없앴다고 하던데 오프 신문을. 근데 포털 같은 데 본단 말이에요. 뭐 슬슬 뭐 조국 출마 시동거는 민주당 뭐 역풍이 안 두렵나 같은 이제 막 좀 무시무시한 헤드라인을 쏴요. 그러면 조마조마한 거야. 그게 불어가지고 질까봐 프레임 먼저 걸라니까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하는 행위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거였는지에 산 증인인 거예요. 조국 장관 자체가. 이거를 풀어내겠다고 덤비면 민주당 지지층이 선거에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아, 맞구나. 민주당 이제 사람 됐구나. 윤석열이가 모자라고 나쁜 놈이라고 하면 조국 장관을 여기서 구해내야 되는데 정치 공학적으로 틀린 말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조국 선거에 우려가 있다. 이럴 땐 이 잣대, 어, 저럴 땐 저 말이 잣대. 안 되는 이게 안 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러면 이제 지지자들 다 지쳐서 떠나갑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한데 아마 제 주위에서 제가 가장 그러니까 이 민주 진영 쪽에서 제 주변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뭐냐면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을 못 바꾸는구나. 이재명 대표도 결국 저 민주당 기득권에 밀리는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가장 많이 듣거든요.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지금 당대표 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십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조국 장관 그 일이 터졌을 때도 맨날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얘기 했던 게 바로 민주당 기득권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 장관님이 만약에 나오시면은 분명히 기득권의 또 어떤 그런 또 어떤 공격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이 개혁하고 더 발전되고 좋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한번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복귀해 드릴게요. 2019년 그 엄청난 사태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2020년 총선에서 180석 얻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민주당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조국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조국이라고 하는 저쪽의 프레임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말하자면 그때 니들이 잘못한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수사였잖아. 이걸 깨치고 나가야 민주당이 진짜로 커지는 거예요. 간단히 말해서 정치 좀 안다시는 분들이 진짜 모르는 건 그거라고. 여론조사 또는 투표가 제가 한 5,000번 말한 것 같은데 우리 진영의 사기가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보수 진보가 70대 30일 때는 못 이겼지. 근데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꾸준히 해서 지금은 51대 49가 됐다고 해요. 51대 49.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의 득표율도 그만큼 차이 난 거예요. 대략. 그러면 민주당 쪽에 사기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첫 번째 윤석열하고 처절하게 싸워야 돼.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보수 쪽 사람들은 투표장에 나올 가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여기에 민주당이 윤석열이 얼마나 나쁜 짓거리를 했는지 조국으로 샘플로 보여주겠다. 그 조국이 선거에 나와서 국민들 심판을 받으면 그 사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계속 숨겨. 강이 있어서 주저주저하고 건너지를 못해. 물살이 무서워가지고. 당당하게 수용해서 건너야 된다니까. 그렇게 돼서야만 민주당이 앞으로 똑같을 거 아니에요. 송영길 건도 그럴 거고 김남국 건도 그럴 거고 이재명 대표 건도 그럴 거고 저쪽이 건프레임에 번번이 나가 떨어지면서 우리 반성 먼저부터 하고 자산 매각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한번 보십시오. 오늘 대장동 재판 첫 시작했는데 변호인이 저쪽 검찰 쪽을 때리는데 정말 시원하더만. 특정 날짜 처음에 딱 제시하라. 재판할 때 야 니들 증거 없잖아 라면서 어떤 재판인지를 개요를 딱 이야기하는데 아니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 짓거리 했던 그 검찰이 반성하지 않잖아요. 이럴 때 정말 세게 치고 나가야 된다. 그 여론이 있어야 법원도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기회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계속 채팅창에서 이제 뭐 수박들 때문에 어렵다 이런 얘기 하시지만 사실 지금 저쪽에서 검찰과 윤석열 쪽에서 이재명 죽이기 하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장동 어떻게 됩니까? 이재명 대표가 워낙 지금 굳건하게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지금 딱 굳건하시죠. 여기 이제 조국 장관님만 딱 출마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 아마 민주당도 지금 당원들 막 이렇게 몰고 있는 상태에서 총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푸나님 말씀대로 요 험난한 길만 넘어가면 분위기 완전히 전환시킬 수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의석이 나오는 거지. 조국 장관을 공천한다 그래서 민주당이 망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저쪽이 화가 나서 투표장에 나오는 게 아니라 조국 장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지지자들이 몰려나오게 만들어야 투표를 해야 되는데 저쪽을 주저주저하고 무서워해. 그게 기회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뭔 윤석열 탄핵이야 또 탄핵시키면 안 되지 같은 소리 하고 있다가 국민들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쓰러지시는 분 막 속출하고 어떤 분 돌아가시고 계시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12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노동자들까지. 네. 그럴 때 제일 끄트머리에다가 꼭 숟가락 얹어. 또 그런 애들이 또 정권을 찾아와가지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또 무서워하고 프레임에 걸리고 그게 민주당의 수박이라는 사람들이야 정말로.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들한테
김남국 코인에 대해서 자세를 취하는 건 나쁘진 않아요. 진상조사 한다는 거. 다만 흐름 보면 알잖아요. 정치수사, 정치보복이라는 게 이재명 타겟으로 쏘라는 게 눈에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싸우면서도 한쪽은 따로 그걸 해야 되는데 계속 김남국만 때리는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님이 수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지만 저희가 수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수박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분들이 언제 윤석열 정권을 한번 제대로 공격한 적이 있냐고요. 맨날 내부 총질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는 거죠. 뭐 욕은 안 했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출마하십시오. 들으셨죠? 당당하게 출마하세요. 이건 뭐냐면 자꾸 자기들끼리 정치도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앉아가지고 탁상공론하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시대 박근혜 탄핵 이후에 사실상 알고 보면 선거나 이것들은 민심의 흐름대로 가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니까 옛날 했던 방식대로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180석 얻었을 때 왜 못했는지 아십니까? 조선일보의 시각으로 한 거예요. 거대 여당이 폭주하면 안 된다.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사설을 때리니까 역풍. 아무것도 못했다가 결국 찍어준 사람들한테 역풍 맞은 거예요. 나 투표장 안 나갈란다. 저런 것들 찍어주면 뭐하냐. 똑같습니다. 정치를 1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내가 보기엔 100명이 넘어. 조국 장관 민주당 차원에서 나는 옹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이기면 우리가 오랫동안 정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